우리 심혈관계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사실은 성인기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건강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그 공부하신 내용으로 이제 가름하기로 하고, 오늘은 또 그 외에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도 자료를 보시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청소년 건강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이 건강이 전생에 그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학적으로도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것들이 이제 검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 건강 문제,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어린이들의 활동량도 줄어들고, 또 야외 활동, 밖에 실외 활동도 많이 감소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영양 결핍이나 비만의 문제가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 결핍이 181% 증가했고, 비만이 뭐 한 260%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영양소는 보통 식물성 식품으로부터 우리가 얻죠. 그 과일과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해야 되는데, 비타민, 미네랄, 뭐 식물 영양소,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가 중요한데,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이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영양소를 우리 자녀들이, 또 청소년들이 충분하게 이제 보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뭐 그 배경에는 뭐 식생활의 문제가 가장 크겠죠. 뭐 정크푸드라고 불려지는 뭐 패스트푸드라든가 인스턴트 식품 같은 뭐 이러한 그 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생애 초기 영양의 중요성은 이제 학계에서도 이제 처음엔 가설이었다가 이제 거의 확실한 사실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이론적 배경을 뭐 영어 약자로 도하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재태 기간, 즉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의 그 기간과 태어나서 부돌까지의 그 건강 상태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것들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러한 그 이 시기의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그 부분들을 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대 간 효과 가설, 그래서 2년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성인기로 접어드는 15세 초반 15년 동안의 영향이 이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네, 검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성장기에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야가 이제 우리 아이가 잘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요즘처럼 이제 그 면역이 중요한 시대에 이제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잘 형성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으실 거고, 또 이제 뭐 두뇌 발달이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또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업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분들의 이렇게 두뇌 건강, 그다음에 눈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각각의 그 분야에 있어서 그 중요한 그 영양소, 그다음에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으실 텐데, 성장의 3요소라고 하면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우리가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야만 이제 그 영양소가 이제 우리 체내에서 잘 이용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 조건이거든요. 근데 어린이 시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했을 때 효과를 100이라고 한다면, 운동을 하면은 그 영양소가 우리 체내에서 잘 원활하게 잘 대사가 되고 잘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300, 400 이렇게 400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수적인 그런 생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성장 호르몬을 잘 분비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 중요하고, 또 성장 호르몬이 가장 잘 분비되는 시기가 이제 숙면을 취할 때죠. 숙면을 취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 그 어린이들이 얼마나 잘 잘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기의 주요 영양소는 이제 다 중요하죠. 물론 다 중요한데 뭐 3대 영양소라고 해서 칼슘, 철분, 단백질을 꼽기도 합니다만,
이 영양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그 내용들을 보시면 다른 영양소도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왜 이제 이 세 가지 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몸도 성장해야 되고 또 뼈도 성장해야 되고 또 성장한 만큼 우리 몸 곳곳에 영양소를 잘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성장하게 하는 단백질, 뼈를 성장하게 하는 뭐 칼슘과 역시 단백질, 그다음에 이렇게 영양소를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이런 영양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철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3대 영양소로 하는 것이죠. 근데 칼슘은 이제 우리 체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미네랄이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성장 지연이 됩니다. 왜냐하면 뼈가 먼저 성장하고 성장판에서 뼈의 양 끝에 있는 그 성장판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뼈가 먼저 가장 성장을 해야 돼서 이제 이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성장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어린이들의 칼슘 권장량 하루에 7, 800, 청소년기는 더 많이 성장하니까 1000mg까지 권장하는데요. 이 칼슘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이고 또 어린이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권장량의 한 60% 정도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부족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식생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뭐 인 같은 미네랄이 있는데, 인도 역시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미네랄이긴 하지만 그 인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과 인의 가장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1대1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섭취 비율은 칼슘을 하나 섭취할 때 인을 한 4에서 5 정도, 5배는 더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이고, 이 과다 섭취한 인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문제까지 발생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 섭취에 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또 단백질은 뭐 우리 몸을 근육을 구성하는 성분,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고 또 뼈를 또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성장에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체내에서 그런 생체 반응을 도와주는 촉진시키는 그런 그 물질을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데, 효소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또 호르몬 특히 이제 이 성장기에 중요한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인데 호르몬 역시 단백질로 되어 있고, 네, 모든 세포나 조직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면역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면역 조직이나 면역 세포, 그리고 특히 이제 항체의 구성 성분으로 단백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정말 충분하게 섭취해야 되는 그러한 영양소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런 영양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에도 중요하고요. 사실은 단백질은 면역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린이 성장기 때에도 중요하지만 전생에 걸쳐서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성분 중에 가장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홍삼이라든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뭐 프로바이오틱스 등인데, 중국에서는 단연, 네, 그 단백질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단백질이 가장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으로 가장 많이 찾는 그러한 성분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는 단백질의 기능성에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면역에 좋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이 단백질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성분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단백질이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기능성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약간 소외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단백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철분은 이제 철분이 부족하면은 우리 그 영양소를 제대로, 영양분과 산소를 제대로 우리 몸 곳곳에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특히 이제 그 여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커가면서 이제 철분이 부족할 수 있고, 여성들은 또 철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도시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 철분 결핍 상태의 비율이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40% 정도의 어린이들은 철분이 결핍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철분이 결핍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제 빈혈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지러워 쓰러진다거나 이런 그런 증상이 그런 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충분한 철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에는 철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비타민 C가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이제 그 활성산, 유해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활동량이 성인에 비해서 단위 체중당 활동량이 거의 뭐 2배, 3배, 4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해산소가 많이 체내에서 발생을 하고요. 유해산소가 이제 세포를 이제 산화시킬 수 있고, 성장기에는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세포가 산화 손상을 입게 되면은 그런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는 결합 조직의 형성과 기능 유지라는 것이 이제 그 인정된 기능성입니다. 그래서 콜라겐 합성할 때 비타민 C가 반드시 필요하다. 콜라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백질이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피부와 근육과 뭐 모든 신체 조직, 장기 조직, 그다음에 뼈가 전부 다 콜라겐이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콜라겐을 제대로 합성하는 것이 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콜라겐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비타민 C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합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몸이나 뼈의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또 하나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철분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이거 비타민 미네랄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철분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3가의 철분을 2가의 철분으로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 철분을 환원시키는 것이 비타민 C이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철분이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철분 결핍성 빈혈 를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타민 C가 부족해도 철분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철분 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비타민 C는 3대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철분의 그런 흡수에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면역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죠. 백혈구, 우리 면역세포죠. 면역세포는 비타민 C의 농도가 가장 높은 그러한 그 세포 중에 하나이고요. 비타민 C는 다양한 그런 연구 결과들에서 이제 밝혀진 것처럼 항균, 세균에 저항하는 능력과 그다음에 자연 살해 세포, NK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림프구, 면역 세포를 증식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호흡기계 감염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충분히 보충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해산소로부터 항산화 기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역에도 핵심적인 영양소, 그러니까 성장과 면역의 핵심적인 영양소가 비타민 C라는 거. 또 하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타민 C는 우리 체내에서 카르니틴을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이 카르니틴이 하는 역할이 지방을 연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카르니틴이 지방을 잘 연소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잘 연소된다라는 것은 뭐죠? 체지방이 안 쌓이고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카르니틴이 부족하면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그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 파워블럭 키토산에 카르니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소화 비만의 문제도 또 우리 어린이 시기에 영양적인 그런 건강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인체 내에서 호르몬으로 작용을 합니다. 호르몬과 거의 유사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모든 신체 조직에 비타민 D가 다 영향을 미칩니다. 뼈의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칼슘의 대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는 그냥 우리 체내의 호르몬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모든 신체 부위에 다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양소가 이제 비타민 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든 세포에,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다 존재해서 세포가 다 비타민 D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 안에 유전자 발현 및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세포 분화, 성장, 면역에 이제 관여를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르몬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프로호르몬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역 기능, 우리 그 뼈의 건강,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는 것 이외에 알레르기 등과 같은 면역 기능에도 관여하는 그 면역 비타민이라고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면역 비타민 C와 함께. 그래서 이제 면역 체계에서 이제 우리 그 면역에 대한 내용도 봤었죠. 그래서 면역 체계에서 이제 상피 조직, 물리적인 장벽 역할을 하는 상피 조직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선천 면역도 강화시키는 거, 면역 세균이나 면역 세포, 면역 세포나 면역 물질들이 이제 선천 면역에 해당하죠. 그래서 선천 면역을 강화시키는 역할, 그리고 이제 항체와 관련이 있는 T세포나 B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항체를 잘 생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후천 면역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역에 정말 중요한 그런 비타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연 역시 아연은 미네랄. 만약에 비타민 D가 면역 비타민이라고 한다면 아연은 면역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 미네랄, 성장과 면역. 아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성장과 면역. 네, 성장 호르몬을 잘 생성하고 분비시키게 도와주는 그런 미네랄이 아연입니다. 네. 그리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선천 면역, 후천 면역을 골고루 잘 발달시켜 주는 것이 이제 아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뼈에 중요한 그러한 구성 미네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나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제 성장기에 숙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그네슘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폐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또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겠죠. 네, 그 이유는 또 잠시 후에 알아보겠지만 그래서 마그네슘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쭉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모든 영양소 다 중요하죠. 네, 특별히 따로 중요한 영양소가 없고요. 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피세포의 분화와 성장, 비타민 A는 상피세포의 분화 성장, 점막이죠. 이 상피조직이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상피조직은 우리 몸의 가장 외곽을 구성하는 그런 조직을 상피조직이라고 하죠. 외부는 피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부를 우리가 점막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피조직이 면역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피부나 이 점막의 분화와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비타민 A이고 또 이 상피조직 점막과 피부는 이 면역에서 가장 제1선, 가장 최전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외부에서 침입할 때 이 상피조직을 그 통해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상피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이제 비타민 A가 중요하죠. 그래서 상피세포나 이제 점액 분비세포 같은 점막을 구성하는 세포, 상피,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를 정상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점액 분비 저하로 각막의 상피세포나 또 폐나 피부, 장 점막 등의 이 점막 이런 상피 조직에 각질화가 발생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도 정말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 비타민 A는 오해를 하시는 게 많은데 비타민 A가 독성이 강해가지고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비타민 A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비타민 A의 독성이 나타날 정도의 그 섭취량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 없고 비타민 A가 뭐 많이 들어있는 그런 건강기능식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독성이 강하다고 하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장량만 맞추는 정도라서 이제 비타민 A에 대한 과잉 섭취는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눈 건강과 면역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점. 오메가3는 두뇌와 눈 건강에 도움이 되죠. 뇌세포를 구성하기도 하고 망막을 구성하는 이 눈을 구성하는 중요한 그런 망막 세포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DHA는 학습 능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EPA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 시기에도 이제 어떤 그 혈관의 문제, 그다음에 혈액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비율이 그래서 이제 EPA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평소에 이제 생선 같은 등푸른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섭취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 오메가3를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과 두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결과들을 보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네,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다양한 면역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우리 체내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인들에게도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죠. 염증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오메가3 중요합니다. 특히 DHA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두뇌가 가장 발달하는 시기가 태어나서부터 만 6세 정도까지거든요. 이때 두뇌가 거의 성인기의 한 90% 이상이 이때 발달을 하는 거예요. DHA는. 그래서 DHA가 두뇌 발달에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뇌의 구성 성분이 되는 그런 지방산이기도 해서 충분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임신하신 분들은 78.2%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수유를 하시는 분들은 80.2%가 부족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뇌가 가장 활발하게 잘 발달하는 시기인 24개월까지 만 2세까지의 아이들에게도 이제 90% 정도가 이 DHA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DHA는 가능하면 역시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DHA는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두뇌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됐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화살표는 임상 연구 결과이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화살표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역학조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DHA를 많이 먹은 집단에서 이러이러한 능력이 잘 발달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이제 역학조사이고, 임상 연구는 실제로 DHA를 섭취를 시켰더니 어떻게 변화했더라, 어, 이런 연구를 이제 임상 연구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 역학조사, 그래서 추상적 사고력이 높아진다. DHA를 많이 섭취하는 지역, 집단에서 추상적 사고 능력이 좋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파란색은 이제 임상 실험, 실제로 DHA를 섭취했을 때 발달이 되는 영역, 그래서 반응 속도나 지능, 스트레스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임상 연구 결과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임상 연구나 역학조사 두 가지 다 진행된 케이스가 인지기능, 우울증, 수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이 두뇌 건강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영양소,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도 굉장히 중요하죠. 장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신체 기능, 가장 잘 발달해야 되는 신체 기능은 바로 소화 기능과 면역 기능입니다. 소화 기능과 면역 기능. 일단 소화 기능이 잘 발달해야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고 대사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면역 기능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어린이 성장기 시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 건강, 소화 기능과 면역.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일종이죠.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그런 미생물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그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이제 유익한 기능을 하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어렸을 때 어떤 원인 때문에 어, 태어날 때 장내 환경이 안 좋게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영양 관리라든가 아니면 외인성 요인에 의해서 환경 오염이라든가 항생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태어날 때 장내에 세균이, 나쁜 균이 좀 많다. 그러면은 이제 장내 세균 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 기능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다음에 성장을 한 이후에 비만이나 당뇨나 암이나 어떤 감염 질환, 천식 알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장이 건강하게 유익한 균이 많이 장에 서식을 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많다, 이런 상태로 태어난 경우에는, 아니면 생애 초기에 이러한 환경을 잘 유지한다고 하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면역 기능이 건강해지는 거죠.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되면 면역 관용이 가능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 관용. 이 면역 관용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우리 면역이 관용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면역 관용. 이 얘기는 우리 면역 체계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몸을 적으로 인식을 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
것을 그것도 하나의 이제 면역 이상이죠. 면역 이상, 자가 면역 질환이나 네, 면역 과민 반응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 과민 반응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우리 면역 체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일으키지 않게 되는 거죠.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면역 관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장내 세균이 건강하게 분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 면역 과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면역 과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 건강한 장내 세균총이 면역 관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그 면역의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준다. 그래서 면역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장과 면역은 전체 면역 기능의 7, 80% 이상을 담당하죠. 이 장 속에 우리 전체 몸의 면역 세포나 면역 물질의 80%가 장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과 면역이 가장 중요한 그 면역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염증성 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면역 기능과 관련된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이러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그 염증성 장 질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염증성 장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성인들은 소화기 위장관에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복통이 온다거나 속이 쓰리다거나 더부룩하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 설사나 변비를 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성장 장애만 유일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장이 방해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잘 먹질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이 소화기 계통의 불편함을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픈 것 같진 않은데 잘 먹지 않고 성장이 잘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한 염증성 장질환에 의해서 성장 장애가 그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 계통의 정밀한 그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그 자녀분들의 그 어떤 그 건강 그 분야에 있어서 어느 쪽에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우리 아이가 실제로 여쭤보면 저는 우리 아이가 성장을 정상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키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튼튼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면역 기능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면역과 성장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면역이 성장이 정상적으로 됐는데 면역이 약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리고 면역 기능은 건강한데 성장이 안 되는 경우도 없어요. 그 면역과 성장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면역에 문제가 있으면 성장이 안 되고 또 성장이 잘 안 되면 면역 기능도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면역 기능과 성장은 같이 함께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문 하나 살펴보면은 이제 이 성장과 면역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 있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논문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면역 세포 중에 이제 T 조절 세포라는 그 면역 세포가 있고 T 작용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제 T 작용 세포, 이 면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아,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T 작용 세포의 비율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다.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여기서 이제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만들어지는 성장 인자 IGF-1이라는 성장 인자가 있는데 이 IGF-1이 활발하게 잘 생성이 돼서 분비가 되면은 이 면역 세포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T 조절 세포가 비율이 높아지고 T 작용세포가 비율이 낮아지면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이 회복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면역과 성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성장 호르몬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은 어, 수면에 들었을 때 한 3시간 정도 후에 가장 깊은 수면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성장기에는 잠을 충분히 잘 자야 된다. 충분히 잘 자야 된다. 수면 위생이라고 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면 핸드폰, 스마트폰도 반드시 시간까지 보고 컴퓨터 앞에 게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잘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디바이스를,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수면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그 연구 결과로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할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장할 기회가 생겼다. 성장할 그런 시점이 왔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 많이 분비된다고 해서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물리적으로 우리 몸과 뼈가 커지는 그런 그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몸과 뼈의 원료가 되는 그런 영양소가 보충이 되어야만 이 결과로, 성장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이제 한두 시간 안에,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한두 시간 안에 단백질을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단백질을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아연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연은 앞에서 제가 성장 호르몬, 또 혹은 네, 어, 네, 면역 호르몬이라, 면역 미네랄, 성장 미네랄, 면역 미네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이 아연이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체내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또 성장 인자를 잘 분비를 하게 해서 성장을 유도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도, 아연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비만이 잘 발생하는 시기가 이제 4세 이후에 아이들이 소화 기능이 잘 발달하면은 잘 안 먹던 음식도 먹게 되고, 안 먹던 아이들도 잘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입에 맞는 거, 입에 맞는 음식들이 대부분 또 건강에 안 좋잖아요. 패스트푸드나 기름진 음식 등을 먹게 되고, 지방 섭취 증가하고 지방 세포가 증가하게 되죠. 그럼 이 시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지방 세포만 커지는 게 아니라 지방 세포가 많아지는, 음, 지방세포 증식형 비만, 지방세포 비대형 지방,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 조직이 많아지면서 커지는, 그러니까 아디포시티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비만이 되면은 나중에 청소년 시기 성인기에 거쳐서 이 비만을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거 좋고, 이제 비만이 되면은 이제 성장 호르몬은 분비가 감소하고요. 비만이 되면 될수록 성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해요. 성장 호르몬 감소하니까 성장이 지연되고, 성 호르몬 증가하니까 성조숙증이 생길 수 있고, 성조숙증이 생기면 성장이 정체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가지고 비만이 되지 않도록 잘 영양 관리, 네, 생활 습관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요즘 아이들이 이제 성조숙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춘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성장 호르몬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춘기가 나중에 아주 늦게 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빨리 오는 것도 성장에 방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작년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미국 청소년들도 사춘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 사춘기를 빨리 겪으면서 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성장 호르몬이 감소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빨라진 사춘기의 원인이 이제 비만, 앞서 말씀드렸던 비만과 그다음에 각종 환경 호르몬, 그다음에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그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여학생의 키를 보니까 2001년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1.6cm가 컸고, 2018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에 고3까지 8.7cm 컸어요. 그러니까 2001년보다 2018년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 때까지 같은 시기에 덜 컸다라는 거예요. 덜 컸다. 덜 컸는데 최종 신장은 2018년이 더 컸다라는 거죠. 남학생도 마찬가지고. 무슨 의미냐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 때까지는 덜 컸는데 최종 신장은 더 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 이미 더 많이 컸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 더 많이 컸다. 성장이 그 전에 이루어졌다. 제2급성장기가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춘기가 그래서 성장이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춘기가 빨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가 빨라지면은 사춘기가 빨리 오면은 성적인 그런 그 성징이 발현되는 것이 빨라지고 그러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어떤 부분이죠? 비만 관리,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 독성 물질. 환경 호르몬은 어떤 화학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잘 섭취하는 정크푸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음식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 숙면, 고른 영양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 관리해 주시는 것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트레스는 숙면도 방해하고 또 성장 호르몬도 저하를 시킵니다. 스트레스도 성장의 가장 큰 적이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이제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학업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학업 스트레스가 큰데요. 어렸을 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너 키가 크려면 뭘 먹어야 된다. 뭐 누구는 뭘 먹어서 키가 컸대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양 관리해 주실 때 그런 이제 무심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심리적으로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네, 아이들 스트레스 안 받지 않도록 이제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쭉 자료 받으셨으니까 받으신 자료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또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원인,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방법들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자료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청소년기는 또 25.2%가 최근 1년 동안 우울감을 경험했고요. 공부와 외모에 대해서 많은 그 고민을 가지고 있고, 네, 이 중고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34.2%. 스트레스 인지율이 나한테 스트레스가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인지하는 그런 비율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그런 비율을 스트레스 인지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생들이 34.2%가 나는 스트레스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0대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울증이나 아토피 등 이제 면역 질환 위험이 2배가 증가하고 이제 학습에 관여하는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뇌세포는 2분의 1로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면역과 성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성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숙면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영양소로는 비타민과 미네랄 다 중요하고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 네, 그리고 성장 억제 요인, 음식, 그리고 비만과 스트레스 관리, 또 면역력, 소화기관,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네, 스트레스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성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에는 적이다. 그러니까 수면과 운동을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그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생활 습관을 잘 바람직하게 유지하는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성인기 건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기는 뭐 요즘은 노인의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해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65세가 넘으셔도 워낙 젊게 사시다 보니까 다 이제 중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나이는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노화는 극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왔던 개념이 안티에이징이잖아요. 안티에이징. 노화에 저항한다. 그러다가 나온 개념이 이제 뭐 헬스 에이징.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뭐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이런 우리가 잘 젊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그런 그 트렌드가 등장을 했었는데 최근 트렌드는 이제 에이지 리스니스 에이징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이를 먹지 않는 그런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관리가 이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기는 성인 시기는 신중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중년기를 우리나라에서 50세부터 64세까지라고 해서 중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년을 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그래서 이 책자가 제가 이제 2020년인가 21년에 이제 찾은 책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건데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그래서 여기서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 책자는 무료로 내려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식품안전나라에서 이제 검색을 여기 검색창에 신중년 검색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신중년 맞춤형 식사관리 안내서 그래서 건강관리자용 네, 그리고 일반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다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많고 또 성인기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만성 질환 유병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과 비만과 당뇨병 네, 이러한 질환들이 증가할 수 있어서 이러한 질환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식사 지침이라든가 어떤 생활 습관 지침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암이 급증하는 시기이죠. 보통 젊었을 때는 암이 별로 발생하지 않다가 40대 후반 중후반부터 암이 이제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암을 예방하는 것인데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암과 항산화 또 염증을 줄이는 그러한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물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네, 뉴트리라이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영양소죠. 식물 영양소와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이제 소화기관 관련해서는 대장암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성 식품을 또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식이섬유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기에 이제 건강 문제라고 한다면 네, 각종 암,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 뭐 식이섬유가 중요한 영양소가 될 거고요. 이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그 건강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영양소를 제가 밑에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소 참고하시면 됩니다. 심혈관 건강에는 EPA나 DHA, 또 코엔자임 Q10, 혈압을 감소시킬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심장 같은 그런 우리 기관의 조직의 어떤 활성,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코엔자임 Q10이고, 그다음에 식이섬유, 그다음에 두뇌 인지 기능에는 DHA 항산화 영양소, 또 은행잎 추출물, 근육 건강, 근육이 이제 감소하는 것도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체지방을 느리지 않고 체지방이 나이가 들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연시키고 체지방 축적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육량, 체성분 측정 자주 하셔서 근육량, 체지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보시고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게 체지방이 늘어나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정말 건강하게 나이 들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뼈 건강도 이제 관심을 가셔야 되고 관절 건강 이런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인기의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인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건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간 건강에 대해서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음주량과 암 발생률 간의 비례 관계가 확인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작년 2020년 8월에 이제 진행된 연구였는데요. 이제 음주량은 간에만 나쁜 피해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음주를 했을 때에는 우리 몸 전체에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한 40% 가까이 증가시킨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음주를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 또 폭음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음주와 간에는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음주를 했을 때에는 간에 이제 지방간이 거의 100% 생기고 알코올성 지방간이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또 가장 최종적으로는 간암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비율만큼 이완이 됩니다. 악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음주를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알코올성 지방간의 증가율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점. 알코올성 지방간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2017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방간이 되는 이유에는 이제 술을 드셔가지고 지방이 대사가 안 되면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는 것이고 이제 술은 안 드시지만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셔가지고 지방이 대사가 안 되고 쌓여서 지방간이 되는 경우가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인데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술에 의한 지방간보다는 평소 식생활에서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시기 때문에 지방간이 되는 그러한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평소에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그런 식생활이 중요하겠죠. 이 간은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고 또 세포수도 2,500억 개나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고 하고 가장 많은 기능을 하고 있고 또 간 자체가 다 빈 공간이 없어 꽉 차 있는 세포로 꽉 차 있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고 그래서 크기도 가장 크고 우리 장기 중에서 이제 중요한 작용 다양한 그런 기능성하고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세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간 내부에 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통증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에 뭐 암이 생겼다, 간암이다 그러면 이제 말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 건강 관리를 평소에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간은 해독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계속 지금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식품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공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뭐 황사라든가 환경 오염 물질 또 농약이나 살충제 뭐 세제에도 많이 들어있고 이런 그 다양한 그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간이 계속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물질 다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해독을 해야 되고 간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건강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연구도 이제 작년에 나왔던 연구예요. 작년 4월에 나왔던 연구인데 우리가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잖아요. 종이컵 쉽게 얘기하면 종이컵입니다. 종이컵을 사용하는데 종이컵을 사용했을 때 이제 그 종이컵에 물을 부어놓고 놔두면은 그 종이컵에서 나노 플라스틱이 용출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더 많이 용출이 되겠죠. 그래서 1리터 정도의 어, 음, 100도씨의 물을 종이컵에 부어놓고 20분 정도 지나면은 5조 개 이상의 나노 플라스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마시면은 그만큼 나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것이겠죠. 간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뭐 미국 보건 당국에서는 뭐 이 정도의 양은 건강에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양은 아니다라고 늘 밝혔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제 그런 사용을 하다 보면은 계속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때문에도 뭐 중요하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일회용품의 사용을 좀 줄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그런 독성 물질들이 존재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 이런 독성 물질들을 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바로 간 건강의 핵심이다. 환경독소, 생활독소라고 해서 또 제초제나 살충제, 농작물을 재배할 때 제초제나 살충제를 쓰죠. 그리고 그 농작물을 만약에 가축의 사료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가축을 키울 때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를 사용을 하고 또 그 가축의 고기를 육류를 가공할 때 각종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계속 농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독소들이 워낙 주변에 많다라는 것이고 또 이러한 독소들은 여성분들에게는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그런 화학적 구조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환경 호르몬 독성 물질을 가짜 에스트로겐 그래서 제노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노 에스트로겐은 여성분들의 건강 문제에 아주 심각한 그런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독소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는
이러한 우리 몸에 쌓여 있는 독소를 비우는 것도 중요하다. 비우는 거. 그래서 이제 비우기 위해서는 이제 공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복을 유지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독소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식을 섭취하면 그 대사를 위해서 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12시간 공복은 꼭 지키는 것이 좋겠다. 무조건. 우리 생체 리듬과도 관련이 있고요. 일주기 리듬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몸은 뭐 수십만 년 동안 이제 이 생체 리듬에 맞춰져 있어요. 이런 걸 깨는 그런 생활 방식 자체가 우리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2시간 공복이 뭐 어렵진 않습니다. 뭐 저녁 7시에 드셨다고 한다면 다음날 아침을 7시 이후에 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사실은 워낙 이제 그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밤에 늦게 야식을 드신다거나 회식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늦게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피해 주시라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얼마나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그런 중요한 관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뭐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몸의 그 미생물들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도 이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가 바뀔 수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음식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도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바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정상적으로 섭취하시면 커다란 변화가 없는데, 이제 예를 들면 밤에 뭐 과식을 하신다거나 뭐 폭식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 이렇게 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나쁜 기류로 대체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 시간을 유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을 재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간에서 해독 경로, 간에서 이제 우리 독소를 해독하잖아요. 그때 중요한 영양소, 네,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제가 이 자료를 간 해독 경로를 이렇게 딱 만들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많은 분들한테 불평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어렵다 이게.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고요. 간 해독의 중요한 영양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비타민 B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비타민 B군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간 해독 과정에서 유해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해산소가 간세포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유해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 밀크시슬에 들어있는 실리마린도 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간에서 해독을 잘해서 노폐물을 잘 배출하기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이 중요하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은 뭐예요?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아미노산이죠.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그 안에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잘못하고 계신 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된다.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또 간에 이미 부담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겼을 때에는 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이지, 단백질을 섭취해서 간에 부담이 된다? 이거는 이제 잘못 거꾸로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글루타사이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글루타사이온이 글루타치온이거든요. 글루타치온도 중요한 이제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이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셔야 되고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이 이제 간의 부담을 감경시키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에서 이제 해독을 했습니다. 그럼 해독한 그 노폐물을 장을 통해서 다 이제 배출을 시켜야 되겠죠.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소화관이 있고, 이 소화관을 통해서 노폐물이 쭉 나가서 배설물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가운데 사각형은 장세포입니다. 장세포인데 이제 이 노폐물이 다시 장세포가 흡수를 하면 안 돼요. 흡수를 하면 다시 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간에서 한 해독 작용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정상적으로 장 건강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 장세포 안에는 역수송체가 있어서 노폐물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지 노폐물이 재흡수가 안 되고 빠져나가서 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해독의 완성은 장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간에서 해독을 열심히 했는데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 해독한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 건강도 해독에 정말 중요하다. 장 건강이 소화 기능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독에도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장 속에 유해균이 많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역송체, 건강한 장에 존재하는 역송체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다시 재흡수가 돼서 간에 부담을 주게 된다. 장이 안 좋아지면 그래서 간도 따라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 건강과 간 건강도 역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서 우리가 이 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를 충분히 잘 섭취하실 것을 권장하는 것이고요. 디톡스가 이제 간에서 해독하는 것을 우리가 디톡스라고 하는데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 과정에 중요한 효소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이 좋은 단백질, 특히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식이섬유는 대변을 통해서 독소를 빨리빨리 배출하는 것, 장에서 재흡수되지 않고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장 건강은 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도 중요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이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12시간 공복을 지켜주시는 것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두뇌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되죠. 치매 환자가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2050년이 되면 이제 300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 의료 수준에서는 앞으로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치매 관련 수치는 뭐 쭉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치매는 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호자로서의 어떤 부담도 굉장히 큰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여성분들에게 치매가 많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여성분이 더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이 이제 뭐 이렇게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완경기 전후에서 에스트로겐 감소하면서 수면 장애나 정서 장애가 발생하고 이제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치매가 많다라는 것. 치매의 원인 물질은 변성된 단백질입니다. 변성된 단백질, 지금 이제 세포막이 중간에 있고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나중에 이제 분리가 되고 이제 응집을 하는 거예요. 변성이 돼가지고 단백질이 응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막 위쪽이 이제 뇌세포 바깥쪽이고 이 뇌세포막 아래쪽이 뇌세포 안쪽인데, 이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이제 응집이 돼서 덩어리를 만들면 아밀로이드 반,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 반이 생기는 거죠.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세포 외부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뇌세포 안에서는 그 뇌세포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타우 단백질이 또 변성이 되면서 단백질 산화되고 변성이 되면서 이제 또 응집이 되는 거죠. 덩어리가 생기면서 이제 뇌세포 안에서는 타우 단백질이 원인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그런 치매의 원인 물질은 단백질 변성 물질인데, 뇌세포 밖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그리고 뇌세포 내부에서는 타우 단백질, 이게 두 가지로 이제 원인 물질이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치매는 이제 경도 인지 장애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 단계가 나오는데,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시기가 치매 개시 시점 20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저도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제가 뭐 70세가 돼서 치매가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제가 50세부터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젊었을 때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고 있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약간의 이제 뭐 이렇게 기억력 감퇴 그런 그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뭐 보건소나 병원에 가셔서 빨리 검사를 받으시고 이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시면은 우리가 이 치매가 지금 현재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발현이 될 때까지 평생 발현이 안 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관리하시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이제 대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건들은 다 뇌에도 안 좋고 또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조건들은 다 뇌에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중요하고 또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 네, 식사도 중요하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만도 치매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만인 경우에 네, 치매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일반적으로 결과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운동은 치매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안 되게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비만도 예방하고 비만도 개선하고 치매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뇌 건강관리 노하우 운동 그 논문의 내용인데요. 주 3회 이상 운동을 한 그룹은 주 3회 이하로 운동을 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치매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이러한 조건들을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과음, 흡연, 뭐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건강이 바로 직접적으로 치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식사 생활, 운동, 그다음에 인지 활동, 인지 기능 활동, 또 사회적 활동, 영양소 이러한 것들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이고 방법이고 대안이고 튼튼한 심혈관계 건강, 이 심혈관계 건강과 두뇌 건강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 영양학이나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우리 몸의 각각의 기관이나 조직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특히 심혈관계 건강이 치매와 치매의 발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뇌 영양 건강, 두뇌 건강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 은행잎 추출물, 네, 플라보놀 배당체가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하고 뇌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또 혈소판 작용을 억제해서 혈관이 막히는 것도 막아주고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억제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DHA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비타민 C,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영양소라는 점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화를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화 이론이 그 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화 이론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유해산소 이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이론, 뭐 텔로미어 이론 등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그런 견해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염증이 노화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증성 노화. 염증이 많이 발생하면 노화가 촉진된다. 예전에는 노화가 촉진돼서 염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젊었을 때에도 우리 몸에 염증이 많고 이 염증이 바로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굉장히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염증에 가장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내 미생물도 염증의 핵심 조절 인자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식생활이 중요하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결과에 의하면 음식물을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식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제 그림에서 이제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영양 결핍 상태에서 염증이 증가하고 영양 과잉 상태에서 즉 열량이 과잉된 상태에서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것도 염증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염증이 많아지면 노화도 촉진되고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염증성 노화, 암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식물 영양소, 폴리페놀 같은 그런 식물 영양소가 이제 바로 염증과 암을 억제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평소에 식생활하실 때 네, 채소, 식물성 식품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노화가 그 염증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또 다시 염증이 증가한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이고 장내 미생물이 그래서 또 중요한데 나이가 드셨는데 굉장히 건강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헬시 엘더리라고 그래서 나이가 드셨는데 80세 이상인데 막 젊은 사람하고 똑같아.
신체 나이가 막 40세, 50세 이런 분들 계시고 100세 넘으신 분들, 장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이 장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상태가 젊은 사람하고 똑같아. 좋은 균이 많고 장내 균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좋은 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장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냐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냐에 따라서 염증도 조절할 수 있고 우리가 노화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염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전반적인 그런 노화를 지연시키고 젊은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건강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견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염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기본적인 염증을 해소하는 그런 영양소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MSM, 메틸설파닐 메테인 어디 있나요? 조인트 가드에 관절염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MSM이 조인트 가드에도 함유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MSM은 식물성 식품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MSM도 이렇게 염증을 억제하는 그러한 영양소라는 것이고 그 외에도 비타민 D나 또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을 비롯한 미네랄, 또 프로바이오티스 굉장히 중요하고 뉴트라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네,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그런 식생활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시면서 노화도 지연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면은 정말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네, 이렇게 네, 어떤 어린이, 청소년기, 또 성인기 건강, 노년기 건강까지 쭉 다뤄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의 건강은 또 특별하고 또 여러 가지 다뤄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3주 후죠. 네, 3주 후에 여성 건강 스페셜 시간에 네,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또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잘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